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2월 22일 월요일 오늘 우리 시장 급등세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2% 넘게 뛴 4,105에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총 2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1.52% 오른 929 기록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서 여러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시장이 좀 거꾸로 가는 모습이네요. 오늘 3원 80전 오르면서 1,48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오늘 일부 코너에서 다뤄보죠.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5도입니다. 오늘이 동짓날이라고 하던데 오늘 점액추 확정인가요? 팥죽? 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네,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전희경님께서 목소리 좋은 어 소장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많은 정보 듣고 싶어서 시간 맞춰 들어왔어요. 오늘 목소리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는 게 주말 사이에 호떡을 먹다가 혀를 2번이나 깨물었어요. 아주 세게. 그래서 지금 혀가 좀 따봐요. 네, 지금 되게 혀가 아파요. 한쪽이.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저 친구가 지금 혀가 온전치 못해가지고 혀를 너무 세게 깨물어서 맛있는 간식 먹다가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희님 출첵합니다. 오늘 주식창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방과 후 목돈연구소 듣고 배워서 투자를 잘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감사한 뿌듯한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 또 증시 설명하는 코너 있으니까 같이 들으시면서 점점 더 돈 많이 버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요.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월요일이죠. 1교시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2교시는 경제생활 속 법률 이슈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요즘 패션 광고는 이상하게도 탈의실에서 시작합니다. 거울 앞에서 일반인이 이옷 저옷 툭툭 걸쳐보는 60초짜리 영상이죠. 그런데 이게 조회수 100만을 넘깁니다. 그냥 개인이 계절 신상 제품을 리뷰하는 영상 같지만 이제는 대형 패션 브랜드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마케팅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화려한 배경에서 날씬한 패션 모델이 보여주는 화보는 더 이상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고인 듯 아닌 듯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영상일수록 훨씬 트렌디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내가 입으면 딱 저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게 브랜드 접근성이나 구매 의지를 높인다는 겁니다. 요즘은 특히 온라인으로 옷을 구매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졌거든요. 이 흐름을 가장 빠르게 잡은 곳이 1020 세대를 타깃으로 한 SPA 브랜드입니다. 글로벌 SPA 브랜드까지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국내 한 SPA 브랜드는 사진 중심의 광고를 접고 마케팅의 90%를 숏폼 영상으로 돌렸습니다. 일반 서포터즈를 뽑아 매장 탈의실을 아예 촬영 공간으로 열어줬고요. 신상 옷은 물론 매장 내 가방, 신발까지 착용할 수 있게 했죠.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로 월 2회 이상 영상을 올리면 매달 활동비도 지급합니다. 콘텐츠 만드는 게 어렵지 않으니 당장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취업 준비생들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물론 이런 변화는 모델이 나오는 기존 광고가 너무 식상해져서 더 신선한 걸 찾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60초짜리 숏폼 마케팅 역시 언젠가는 또 소비자의 피곤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죠. 트렌드는 늘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탈의실 숏폼이 먹히는 건 날씬한 모델에 대한 동경이 아닌 이거 사도 망하지 않아 라는 확신과 공감이 더 소비자에게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결국 고객의 지갑은 그들이 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주는 솔루션 앞에서 열리는 거니까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오늘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만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마감했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금일 이제 국내 증시는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 반등을 좀 반영을 하면서 코스피는 2.1%, 코스닥은 이제 1.5%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코스닥은 이제 개인과 기관이 수급 주체로 나서면서 상승을 하였고요. 특징 업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론 호실적과 네. 그리고 12월 반도체 수출이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 테마 측면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 이런 이제 모멘텀 요소에 이제 힘입어서 오늘도 이제 우주항공 테마주가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 얘기를 이번 주 안 할 수가 없는데 집계 방식 자체에 좀 논란도 있기는 한데 미국의 11월 CPI가 시장 예상치인 3.1%를 크게 밑돌았어요. 2.7 나왔나요? 근데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여기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일부 기술적인 요인이 상승률을 낮게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외신들도 쭉 보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뭐 이번 결과는 왜곡이 좀 있다, 뭐 착시가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쭉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시장에 떠도는 얘기들을 좀 종합했을 때 11월 CPI가 인플레의 둔화로 보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기술적인 요인에 의한 왜곡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더 나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적 요인에 의한 왜곡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수치만 보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헤드라인 CPI가 전년 대비 2.7%로 시장 예상치 대비 이제 굉장히 큰 폭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이 이제 목표로 하는 2%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어쨌든 봤다라는 점에서는 고무적 요인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네. 다만 그대로 이제 믿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 셧다운 사태로 인해 그 데이터가 10월 부분의 데이터가 집계가 안 되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아하, 네. 그래서 그 CPI 세부 내역을 보면은 실제로 과거와 달리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공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CPI 비중 내에서 사실 3분의 1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주거비 항목인데, 네. 이 주거비 내에 이제 핵심 항목 부분이 이제 0으로 처리를 하면서 아무래도 실제 CPI 대비해서 좀 과소 추정이 되지 않았냐라는 시장에 좀 의구심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외의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이 CPI 데이터 수집이 이제 대부분 11월 말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기간에 수집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일시적으로 물가를 좀 낮추게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번 지표를 사실 크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그냥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CPI가 크게 튄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불확실성 요인을 어느 정도 그냥 무난하게 해소를 했다라는 점이 저는 주식시장에 오히려 조금 더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뭐 주거비와 관련된 선행성 지표라든지 유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다음 달 지표도 물가가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지표는 아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해서 이제 자료 수집이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0으로 반영된 것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 좀 낮게 나왔는데, 사실 실제 인플레는 좀 둔화 추세가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네요. AI도 그 버블론 제기의 어떤 시작을 또 보여줬던 오라클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6%대로 네.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하기는 한데 어떤 AI주의 다시 반등의 어떤 신호탄으로 좀 봐도 될지. 신호탄이라고 해서 그게 크게 터진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어느 정도 하락세는 좀 마무리됐다라고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오라클이 반등했던 요인은 네. 사실
그 틱톡의 이제 미국 내 합작 법인 설립 계약이 발표가 되면서 좀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 이 이슈가 뭐 근본적으로 시장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오라클에 대한 부채 우려라든지 이 수익성 우려를 이제 단번에 해결할 만한 요인들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네. 현 시점에서는 사실 시장의 악재보다는 좀 호재에 더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시점이 아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계속 3년차 이제 강세장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AI에 대한 투자를 한다. 이거에 열광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AI로 얼마나 수익화를 내는지 여부에 더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오라클 외에도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서도 실적 발표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 호조를 이제 시사를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별 이슈이긴 한데 미국 정부가 이제 H200 칩 중국 수출 검토 소식을 한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엔비디아가 3%대 올랐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AI 관련된 호재에 조금 더 민감도를 높이는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 네. 그 미국 정부가 이 AI 프로젝트인 제네시스 미션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이 미국 차원에서 AI 기술의 패권을 선점하는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노라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는데 AI 산업이 단순히 이제 민간 차원에서의 투자라기보다는 국가가 주도해서 투자로 하고 있는 사이클로 이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사이클이 내년도까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가도 내년도에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이제 마이크론도 많이 오르고 이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잘 가는 거 보고 이제 AI 어떤 그 중심 추세가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흘렀던 게 그 동안에는 어떤 뭐라고 해요 GPU 중심으로 갔다면 이제는 이제 AI가 그 동안에 중요했던 기억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그때 꺼낼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그 추론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해져서 이런 메모리 기업들이 좀 실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에 포함돼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맞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오늘도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크게 반등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 AI 투자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이 계속 수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상무님께서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시즌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부터 산타가 오신 듯합니다. 급하게 오셨다가 바로 가시진 않아야 할 텐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산타 랠리 기대감이 이렇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연말 증시의 어떤 지금을 시작으로 해서 쭉 반등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연말 남은 일정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산타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미국 증시 관점에서 산타랠리 정의가 12월 마지막 5거래일이랑 새해 첫 2거래일 동안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형상을 이제 일컫는데 네. 과거 데이터만 보더라도 S&P 500이 이제 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70% 이상 상승을 했고 네. 수익률 관점에서도 이제 1.5%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단순히 이러한 과거 통계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시장의 핵심 상승축이 AI랑 금리 인하인데 지난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랑 뭐 CPI나 고용 같은 부분들을 저는 무난히 조금 소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들 같은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 12월 초부터 이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하면서 시장 내 유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시점도 좀 맞물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내년 초에 이제 시장 반등을 좀 겨냥을 한 자금들이 연말 남은 기간에 어느 정도 좀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승 가능성, 산타랠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 고민이 되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12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진정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오늘도 한 1조 원 정도 사들인 걸 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장중에 환율 1,480원까지 튀면서 환율이 또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외국인의 어떤 매수 전환 가능성, 시원하게 좀 매수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시장에서는 얼마나 높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11월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14조 원 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순매도했고요. 금액 단위로는 사실 거의 역대 최대치 수준으로 이제 국내 주식시장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러한 측면만 보더라도 외국인 수급은 조금 과매도권 영역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국내 주식시장을 이제 팔 수 있는 룸은 전 개인적으로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사실 이 외국인 수급이 장기적으로는 결국 상장사 이익 전망치랑 연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이익 전망치는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업종에 조금 대부분 편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맞아요. 업종별로는 좀 차별화된 요인일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뭐 저희 반도체 외에도 뭐 전력기기라든지 증권 업종 같은 경우도 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사실 이들 업종을 좀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에요. 네. 오늘만 하더라도 이 1,480원 선을 또 터치를 하면서 떨어질 기미가 좀 안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워낙 이제 많은 요인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개인 투자자의 이제 해외 투자 증가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미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유동성을 조금 많이 푸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도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 수급이랑 기대 심리에 조금 기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경제라든지 뭐 기업들의 펀더멘털 악화에 기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전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조금 상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조금 최근에 매도세가 진정이 되는 부분도 이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결국 외국인 수급은 매도보단 좀 매수 쪽으로 조금 방향이 더 잡힐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외국인 매수세를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 이렇게 전해주셨고 정부의 지금 코스닥 정책 발표에 기대감이 좀 높아요. 코스닥 그동안 좀 혼자서만 좀 소외되고 힘을 못 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도 코스닥 관련해서는 전문가분들한테 공통 질문 계속 드리고는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에 이런 정책 발표가 얼마나 영향이 갈까요? 네,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금융위에서 코스닥 신뢰랑 혁신 제고 방안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사실 그간 보도된 내용이랑 같이 연기금이나 뭐 기관 투자자의 이제 코스닥 내 자금 유입 확대라든지 원래는 잘 할 요인이 없었는데 그렇죠, 네네. 아니면 이제 부실 기업을 퇴출을 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에 이제 체절 개선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만 보더라도 이제 코스닥이 1.5%대 좀 급등을 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코스닥이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세부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지난 정권에서도 조금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코스닥을 바꿨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검증의 단계가 필요한데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직접 코스닥을 타겟팅했다라는 점에서 전체 기대감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네. 앞서 제가 산타랠리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산타랠리 관점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코스닥은 이제 그 연말 연초 기간 동안 70%를 넘을 정도로 상승 확률이 높았고 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다가오는 1월 초에 뭐 이제 CES라든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이 이 약간 그 성장 기업들에 대한 내러티브를 좀 강화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산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뭐 로봇주 주가 좋고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들도 주가가 좋은 게 사실 이런 부분들에 좀 기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연말이랑 그리고 1월 초중순까지는 사실 코스닥 내 이 중소형 주 틀 중에 이제 뭐 로봇이나 우주항공 테마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 이제 연말 점점 다가와서 이제 주식 시장 어떻게 잘 정리를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벤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주는 지표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는 사실 부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한국 주식시장 투자자분들께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주 26일이 이제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네. 올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투자 수요 관점에서 일부 은행이나 자동차 같은 고배당주들의 자금이 좀 몰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26일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 내년에 이제 배당금 들어온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연구원 이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Y2K의 헤어진 후에 듣고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희정님께서 제가 이제 일부에 혀 깨물어가지고 어제 발음이 좀 짧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이고 호떡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2번이나 이렇게 안타깝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호떡이 찹쌀 호떡이었어요. 이렇게 쫀득쫀득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열심히 냠냠냠냠 씹는데 이게 정말 그 처음에는 이게 살짝 깨물었다가 두 번째는 정말 근육이 우지끈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는 소리를 냈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이게 하루 넘게까지 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예, 그래서 혀가 자꾸 떼분 털이가 나요. 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최형식님께서 새해에는 모쪼록 오늘 오프닝처럼 희소식만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뭐 악재도 극복해 나가면 될 일이지만 그래도 악재보다는 호재가 낫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악재도 극복해 나가면 될 일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악재보다는 호재가. 유튜브로 알렉스 제이허님께서 오늘은 중간에 퇴근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야징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 저번에 그 중간에 먼저 갑니다 하셨던 분이죠. 네, 그래서 끝까지 퇴근하지 말고 듣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아래 폴라곰님께서 그래야징 같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셨네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의 힘을 얻어서 끝까지 열심히 해봐야징. 자, 오늘의 퀴즈 풀고요.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도쿄의 우에노 동물원이 요즘 이 동물을 보기 위한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중국이 일본에 있던 이 동물 2마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반환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우에노 동물원은 온라인 예약제를 도입하고 관람 시간도 1분으로 제한했다는군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중국과 티베트 지역 등이 서식하며 대나무를 주식으로 하고 눈 주위에 검은 털이 특징인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원숭이, 2번 코끼리, 3번 판다. 쉽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경제생활 속 법률 이슈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가 법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퇴사하고 나서 꽤 자주 문제가 되곤 하는 경업 금지 의무와 또 영업비밀 유출 금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퇴사하고 나서 어디까지 지켜야 되고 또 어디부터는 내 자유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최근 판례와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경업 금지 의무. 겸업하고 경업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대치동의 유명 학원 강사가 개인 과외를 따로 하는 거는 경업이고 그 강사가 밤에 대리운전을 하는 건 겸업이죠. 네. 근데 법에서는 경업의 의무를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경업 금지라는 거는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뒤에 혹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에 일정 기간 동안 예전에 다니던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걸 말합니다.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핵심 기술, 고객 정보 같은 중요한 자산이 경쟁사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요. 다만 이게 계약으로만 딱 정해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고요. 네.
이 경업금지 약정은 그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을 했더라도 이게 무조건 지켜야 되는 약속은 아니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제한으로 보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제 서명을 했으면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물론 지킬 수 있다면 지키는 게 좋지만 그 내용이 합리적인지 아닌지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 대법원의 표현을 따르자면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서 무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찍힌 도장 하나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네. 그 기준을 보면요. 회사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영업 비밀에 깊이 관여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직을 막는 기간이나 지역이나 직종의 범위가 합리적인지 그리고 회사가 금지 약속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기준을 따져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이런 거를 뭔가 제안을 할 때 모든 근로자들한테 경업 금지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뭐 그러면 이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종업계에. 그래서 회사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지 그러니까 영업 비밀이나 핵심 정보를 이 근로자가 실제로 다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단순히 뭐 우리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다른 회사 가면 안 돼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업무 방식이라든지 뭐 공개된 정보라든지 개인의 일반적인 직무 경험이라면 보호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법원은 항상 이 정보가 없으면 회사가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일반 회사 모두가 아니라 뭔가 뭐 임원이든 핵심 개발자든 직접적인 회사의 기밀이나 뭐 어떤 이익이 되는 정보를 다루거나 그런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군요. 근데 그 영업 비밀이라는 게 다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생각하는 건 앞으로 한 10년은 이거 지켜줘야 영업 비밀인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영업 비밀이 한 2년 만에 굉장히 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계약서에는 10년 이렇게 적어놨지만. 근데 이걸 계약서상 정할 때도 무조건 경업 금지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생계를 좀 제한한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무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영업 비밀이면 무조건 경업 금지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10년은 안 돼요. 네. 그게 영업 비밀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이직을 맞으려면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든지 지역이 뭐 전국, 전 세계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퇴직하고 나서 10년간 전국 어디에서도 동종업계에 취업하면 안 된다. 이런 약정은 거의 무효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원에서는 보통 6개월에서 길어도 한 2년 정도만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보고 그걸 넘어서면 너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무효다. 그리고 지역도 뭐 이 회사가 뭐 경기도권에 있었으면 경기 남부 어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이었으면 서울 어느 구 이런 식으로 특정이 되어야지 뭐 전국에 무조건 갈 수 없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한 글로벌 유통업체에서 이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사건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유통업체인데요. 다음 날이나 당일에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던 임원들이 경쟁사로 이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해당 회사가 전직 금지 가처분을 요청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인 빠른 배송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개발에 관여한 직원들이 우리 회사 다닐 때 연봉도 높게 받고 보너스도 많이 받으면서도 실제 약정을 했던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했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건데요.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빠른 배송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해외에서는 널리 알려진 개념이고 특허 등을 통해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연봉과 보너스는 근로 제공의 대가일 뿐이지 퇴직하고 나서 직업을
제한해라라는 대가로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퇴사 후에 같은 업계로 이직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고 이제 자유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영업 비밀을 가지고 경쟁 행위를 했느냐 요게 포인트인 것 같네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 연봉에 이미 우리 노하우를 가지고 경업을 금지하는 그 못하게 하는 그런 대가다. 뭔가 족쇄 같은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뭐 연봉이 높다라는 것만 해서 뭐 경업금지 대가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특별한 그 구체적인 표현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일반적인 임금이나 성과급, 보너스 이건 해당이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 뭐 명예퇴직 위로금 근데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이런 표현이 돼야 되고 경업금지 보상금 같은 명확한 구분된 대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판례에 있었던 건데 나가시면서 경업금지 약정을 2년을 하면서 네. 그 대가로 38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명예퇴직 위로금을 받으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에 원래 퇴직금 플러스 명예퇴직 위로금이 별도로 지급이 된 케이스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경업금지 약정을 하면서 나갔던 거거든요. 이때는 이걸 위반했을 때는 이건 실질적인 대가가 맞다라고 해서 이걸 위반했으니까 전액 반환해라라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경업금지에 해당되면 받았던 위로금을 모두 반환해야 했던 거군요.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이게 자동으로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았던 돈을 그러니까 그 받았던 대가가 경업 금지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뭐 퇴직금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그건 당연히 네네.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경업 금지 대가를 받은 게 있는데 그걸 바로 어겨버렸다. 그건 반환하는 게 맞는데 뭐 나는 받지도 않았던 돈을 위약벌로 예를 들어서 경업 금지 약정을 어기면 1억을 준다. 이런 위약벌 조항이 있으면 그건 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보통 취업을 하면 이제 수습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습 직원에게도 경업금지 뭐 경우에 따라서 걸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수습 직원이 사실은 뭐 회사의 핵심 비밀을 습득하게 할 일이 없고요. 네. 그리고 뭐 3개월 수습 후 뭐 동종업계 이직 금지라는 각서를 쓴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거의 무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도 없고 뭐 대가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알려지기는 하긴 하지만 퇴사 후에 내가 다른 곳에 이직을 했다. 그러니까 뭐 경쟁 업체든 뭐 이러면은 회사에 뭐 알리는 게 맞나요? 아니면 뭐 굳이 뭐 일반적으로는 내가 어디에 이직했다라고 뭐 전 회사에 알릴 의무는 전혀 없고요. 네. 뭐 퇴사 이후에 내 사생활이고 내 자유죠. 네. 그런데 계약서에 이렇게 옮겼을 때는 통보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효력 자체가 막 맞니 안 맞니 정도는 다툴 수는 있는데 네. 단순히 통보를 안 했다라는 이유로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걸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영업 비밀을 다루는 직책이 있었고 경업금지 약정까지 했는데 네. 뭐 이직을 했는데 그런 통보 조항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나중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소송이 붙었을 때 뭔가를 숨기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의심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한번 자문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앞에도 잠깐 이제 예를 들면서 얘기하긴 했지만 학원 강사 쪽은 이 경업금지 분쟁이 유독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 학원이 강사에 따라서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일타 네. 강사분을 따라서 어느 학원이냐 보다는 그렇죠. 어느 선생님이 가르치시느냐에 따라서 수강생이라든지 매출이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업금지 조항을 약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타 네. 강사일수록.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뭐 인터넷 그런 막 일타 강사 이런 사건은 아니고 일반적인 중고등학생들이 다니는 그냥 동네 학원이었는데 자기 학원에서 일하다가 어떤 강사 세 분이 이렇게 근처 한 400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아하. 별도의 학원을 다시 이렇게 차렸다고 해요. 근데 네.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강의를 처음에 용역 계약을 할 때 반경 3km 이내에서 3개월 동안은 뭐 경업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금 2천만 원과 수강생 한 명당 권리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약정을 해뒀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학원에서 뭘 했냐면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다가. 네. 그건 뭐냐면 당장
그 새로 차린 학원 영업 중지해라고 하는 가처분이거든요. 네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은 아니고 이 돈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소송은 아니고 당장 일단 멈춰놓고 우리 소송하자라고 하는 게 가처분인데 네. 법원에서는 일단 가처분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차려져 있잖아요. 새 네. 학원이. 네. 그래서 이 지금 시점에서 새로 차린 학원 운영 자체를 완전히 중단시켜 버리는 것은 그 새로 차린 학원 강사분들에게 과도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손해배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본안에서 천천히 다투고 일단 가처분은 어렵다라고 판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경업금지 대상이에요? 그런 약정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내가 지금 A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B 치킨집을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가맹사 그렇죠.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뭐 영업 비밀 같은 것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선 경업금지 조항이 괜찮을 수 있는데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를 보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맹사 자체가 좀 갑의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점주 쪽을 많이 들어줘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계약 종료된 이후에까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무효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한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본사 측은 가맹 계약 조항에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1년 동안은 다른 프랜차이즈 치킨집 운영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퉜더니 이거는 불공정 가맹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고 공정위에서 판단을 했고 공정위에서 경고 처분을 했고요. 현재는 그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에도 그냥 계약 기간 중에만 경업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약국의 경우에도 경업금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 얘기는 어떤 사례예요? 약국은 사실 그 병원 있는 건물에 보통 1층이나 뭐 2층 정도에 있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이 처방전이 얼마나 나오는 건물인가에 따라서 약국의 매출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약사님들끼리 그 약국을 이렇게 서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권리금도 아주 큰 편이에요. 일반 상가에 그렇군요. 비해서. 그래서 이제 상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영업 양도를 하면 10년 동안 같은 그 구 내에서는 이렇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를 하고 떠난 약사님이 네네네. 그거는 뭐 꼭 약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업 양도라고 보려면 그냥 단순히 그 자리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네. 상호도 그대로 쓰고 전화번호도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사람만 바뀌었지 기존의 모든 영업을 그대로 양수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의 네네. 직원도 거의 같이 쓰고. 근데 이 사건은 어떤 거였냐면 경업금지 약정이 없었고 권리금만 주고받은 사건이었는데 이 양도한 약사가 기존 약국을 팔고 나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새로 약국을 또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업금지 약정이 없었으니까 네. 권리금을 자기는 엄청 많이 주고 했는데 이제 양수한 약사 쪽에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낸 사건이었는데 이게 1심에서는 영업 양도에 해당하니까 경업금지 의무 어겼어라고 판단을 했는데 2심에서는 영업의 동일성, 그러니까 뭐 상호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약국의 외관 디자인도 다 바꿨고 그리고 내부 시설도 바꿨고 직원들도 고용 승계를 안 했고 그러니까 영업 양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경업금지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권리금 계약서를 쓰면서 경업금지 조항까지도 다 마련해서 자문을 받고 쓰시는 쪽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직한 근로자가 어떤 기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이제 유출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경업금지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 이거는 근로자가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이제 직책에 있어서 경업금지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게 되면 이건 아예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네. 이러면은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 영업비밀을 누설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게 외국으로 빼돌리게 되면 해외로 가게 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렇게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네. 그리고 대법원은 이게 만약에 영업 비밀이 아니라 그냥 주요한 자산을 유출할 수도 있잖아요. 비밀은 아니더라도 네. 그렇다면 그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영업 비밀이라는 거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뭐 이게 비밀이야라고 해서 비밀이 되는 건 네. 아니고요.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어야 되고요. 네. 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업계라면 뭐 당연히 관례처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경쟁사에 넘어가면 지금 기존 회사에 손해가 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비밀이어야 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핵심 거래처 명단이라든지 단가 협상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노하우, 제조 공정 노하우, 뭐 독자적인 정보 시스템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비밀이라고 내부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회사가 그냥 다 뿌려져 있고 회사 직원이면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캐비넷에 있다면 그건 네. 비밀이 아니고요. 비밀번호도 걸어놓고 접근 권한을 일부 직원에게만 딱 부여해서 제한을 해두고 보안 서약서 같은 걸 미리 받아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외부로 나가면 절대 안 되는 정보라는 의미에서의 비밀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비밀로서 가치가 인정이 됩니다. 이전 회사의 자료를 쓴 건 아닌데 어떤 나의 경험이나 노하우, 몸이 배우면서 얻어낸 스킬 이런 거는 개인 자산이잖아요. 이거는 영업 기밀이라고 할 수 없죠. 네, 그거는 이제 경력직의 파워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근로자가 조심해야 할 부분 간단히 짚어주시죠. 일단 내가 만든 자료여도요. 회사에서 만든 자료는 안 갖고 나오셔야 돼요. 뭐 왜냐하면 그게 뭐 내가 들어가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만든 뭐 파일, 이메일, 보고서, 거래처 명단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업무상 배이죄라든지 네. 뭐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뭐 내가 연락하던 고객이라 하더라도 내가 새로 창업하거나 이직한 다음에 자유롭게 연락하시게 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근로계약서에 간단하게 쓴 거 외에 별도로 비밀유지 약정이라든지 뭐 경업금지 약정 같은 걸 했었다면 그걸 다시 꺼내서 보셔야 돼요. 네.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봅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일본 도쿄 우에노 동물원에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인 이 동물을 보기 위해 관람객들이 몰렸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대나무를 주식으로 하고 눈 주위에 검은 털이 특징인 이 동물이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3번 판다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1569님 그리고 소장님도 용인에서 푸바오 보셨나요? 라고 보내주신 심은영님 못 봤어요. 그리고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신 2271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